사람을 위한 경제,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부입니다. 자, 얼마 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간소한 결혼식을 치러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효리 씨가 입었던 웨딩드레스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협찬을 해주겠다는 고가의 드레스를 마다하고 본인이 직접 합리적인 가격대의 드레스를 찾았다라는 그런 후문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결혼 앞두고 있는 이 예비 신혼부부들 살 집도 마련해야 되죠. 또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죠. 드레스 장만하는 것까지 이것저것 돈 적게 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이 시간에서는요. 웨딩드레스를 사서 간직하고 싶은 이 신부들의 꿈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웨딩샵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실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아이고 예쁘다. 이거 약간 핑크랑 요거 아니 요게 지금 같은 색으로 있어요. 요새 이게 이뻐. 너 젊으니까. 다 골라놓고 나보고 입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엄마. 저 웨딩드레스가 저희 가게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고요. 구매가가 단위니까 34만 원이고요. 나머지 이제 가게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해서 55만 3천 원입니다.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가게를 연 지 1년 됐고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할 때 보니까 너무 가격 거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것, 거품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다른 나라를 보면, 여행을 다녀보고 많이 보면 다 구매를 하거든요, 웨딩드레스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왜 사람들이 구매를 못할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렌탈도 몇백만 원이니까 구매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드레스 가격이 다운이 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레스를 구매할 수 있겠다. 다른 나라 신부들처럼. 어느 누가 남들이 입던 웨딩드레스 입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가격대에 드레스를 제안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웨딩 패키지를 안 한 거는 일단 너무 고가였어요. 너무 비쌌고, 결혼식 그 하루에 하는 24시간도 아니고 길어야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지금 이거 드레스 그렇게 하면 좋아요. 4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저희가 예전에 6만 8천 원 팔던 거고 그랬는데 너무 대여하는 곳이 그 선입견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제작을 하고 싶었어요. 찾아다녔어요. 한국에서 웨딩드레스를 제작할 만한 곳을. 근데 다 너무 나이가 많아지시고 젊은 인력이 지금 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구조가 렌탈샵 위주고 또 너무 수입 드레스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나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배출이 안 되는 되게 악순환에 빠져 있더라고요. 사이즈를 세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가봉 단계가 없고요. 44, 5, 66, 77, 88 사이즈를 세분화시켜서 아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오면 고객의 하나하나 몸을 가봉을 하는 비용을 덜고 사이즈를 규격화시켰고 대량 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가능하냐면 렌탈샵은 불가능해요. 렌탈샵은 하나 드레스를 가지고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한 이유도 가격을 더 낮추고 이 장벽을 깨려면 판매가 돼야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매 위주로 지금도 현재 판매가 훨씬 7, 80%가 판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 가게는. 아이고 예쁘다. 이거 약간 핑크랑 지금 나와 있나 모르겠네. 지금 안 나와 있어. 너 안 보내고 싶어. 어떻게든 올라오면. 몰라. 이상해. 너 올라올 것 같아. 딸 키울 때
어릴 때 키워서 언제 키우나 싶었는데 어느새 시집가게 됐고 내가 딸을 보호해줬었는데 딸이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시대가 오고 우리 딸 시집가서 시댁에 들어가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래. 시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지? 우리 딸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최고의 결혼식은 진짜로요. 그 둘의 개성이 드러나는 결혼식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눈을 의식을 해서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선택해서 억지로 맞춰놓으면 신랑 신부는 모르겠지만 다 하객들은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랑 신부가 우리들은 어떤 커플이고 우리들은 이거를 좋아해 하면 그 방식대로 결혼식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날인데요. 그 둘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객들한테 알리는 자리인 만큼 그런 면이 중요한 것 같고요. 결혼식도 좀 내 개성을 살려서 하면 초대받는 사람도 즐겁게 갈 수 있고 이제 결혼식 가면 재밌겠다. 이번엔 어떤 결혼식일까? 이런 마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란히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될 줄을 알았어. 이미 너무 닮아 있는 너희. 네. 자, 드레스 여기저기 잔뜩 끼어있는 이 거품을 거두기 위해서 박효정 대표의 여러 수고가 있었군요. 한 벌에 50만 원대 그 이하도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 남성분 정장도 요즘은 웬만한 데서 사려면 40~50만 원 정도 하나요. 예. 빌려서 입는 웨딩드레스보다 훨씬 싸다고 하니까 좀 저렴하게 우리 결혼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분들에게는 분명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드레스 고를 때 보통 왜 예비 신랑이 같이 가잖아요.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그 드레스룸에서 나오면 그 밖에서 기다리는 그 남자분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있다라는 듯이 행복한 웃음을 짓는 그런 드라마 장면들 많이 익숙한데요.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취재에서는 모녀가 함께 그 드레스 구입하려 왔다고 하네요.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어제도 저희들이 그 대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죠. 대여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경기 불황이 워낙 심하니까요. 직접 내 돈으로는 구입하기가 힘들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뭐 취업 안 되고 또 이렇다 보니까 결혼도 생각하기도 어렵고 집장만도 생각하기 어렵고 이렇게 싼 드레스가 나오는 것도 최근의 경기 흐름 또 젊은이들의 주머니 사정 이런 것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잘 견뎌야죠. 자, 오늘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은 아주 싼 가격으로 이 젊은 신부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이 드레스샵 다녀왔습니다. 생생경제. 네, 이 시간에는 이 지하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게 최근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복지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꼭 필요하다. 이게 정부의 의지인데 그 의지대로 잘 안 되고 있는가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대안은 없는지 좀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민정 연구위원 연결됐습니다. 김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하경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개념을 정의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하경제란
합법적이지만 조세 회피 및 탈세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와 불법적인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 지하경제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 섀도우 이코노미, 히든 이코노미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경제는 은닉되어서 행해지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예. 그 실체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 자영업자들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자영업자들이 다 지하경제 뭐랄까요 활성화의 주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영업이 많은 것도 지하경제의 그 규모를 넓히는데 분명히 한 축이긴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정부에서는 그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5년 동안 27조 원의 뭐 세수를 확충하겠다. 그래서 이 돈들을 이제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 초창기입니다만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지금 중간 점검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 설정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예, 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2013년에는 2.7조 원, 2014년에는 5.5조 원, 그리고 2015년에는 6조 원, 16년에는 6.3조 원, 그리고 17년에는 6.7조 원을 목표로 5년간 약 27조 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목표가 쉽지 않은 목표인 거는 사실이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성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2013년 올해 이제 2.7조 원, 2조 7천억 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 이런 목표인데 지금 뭐 올해가 한두 달 지났으니까 이 관련된 자료가 정확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나온 그 보도를 보면 오히려 현금 영수증 발행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 상반기 현금 영수증 발급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예. 지난 2005년 현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 현금 영수증 발급이 줄어든 것은 현금 거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시중에 풀린 현금 통화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9월 말 기준 16%나 증가해 8조 7천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현금 통화량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이 줄어든 것은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졌거나 예. 금고 등에 숨어있는 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오히려 화폐 발행액은 작년 말보다 늘었는데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 5만 원권이 많이 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5만 원권 회수율은 2011년 59.7%에서 지난해 61.7%로 약간 상승했다가 예. 올해 다시 48%로 하락했습니다. 5만 원권 회수율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예. 정확히 어느 정도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이 5만 원권 회수율 하락에 기여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어느 정도 기여했을 거라는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즉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현금 형태의 재산 보유를 더 선호하게 된 것도 회수율 하락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분들은 이제 나중에 연말에 그동안의 신용카드 사용 이후에 각종 소득공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 때문에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이제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신용카드나 이런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신용카드 공제를 소폭 축소했는데요. 네.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임에 따라서 현금 거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좀 깎아준다. 그럴 때 사실 이런 유혹들을 좀 뿌리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그런 제안을 쉽게 물리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청의 탈세조사 등 단순히 세무 행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사회적인 윤리의식도 선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예.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이 선진화되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책이 오히려 음성적인 현금 거래를 증가시켜서 예. 지하경제를 키울 우려도 높다고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런 정책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가 큰 것도 뭐 문제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요. 그 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크게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요. 예. 이렇게 이런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힘들어서 소득 탈루율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의 7%, 일본의 12.3%, 영국의 1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예.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차례의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이 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규모가 약 3조 6천억 원으로 소득 탈루율이 48%를 나타내고 있어서 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실질적인 거래에서도 현금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또 발급받지 않았는데 이걸 또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세수 대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개편을 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시계 및 귀금속 판매 그리고 피부 미용업, 실내 건축업 그리고 포장이사 이사 운송업 등 이런 10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이렇게 추가되었는데요. 예.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서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예. 이 부분 말고도 또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 대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불법 및 탈법 거래를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선진국의 지하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현금 거래가 빈번한 그런 서비스 업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성실한 납세자 그리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지하 경제의 위험성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납세 의무 의식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세원 확충과 성실 납부의 유인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예. 특히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김민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3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4부에서는요, 알짜 부동산 정보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역시 취업 내비게이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뒤에 4부에서 뵙도록 하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생생경제.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 YTN 생생경제 4부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 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메시지 주실 수 있습니다. 자, 4부에서는 생생 재테크 정보,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고요. 또 취업과 관련된 정보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뒤에 시작하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가슴이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슴이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슴이 잡느라고 욕받대.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생생 재테크 정보, 알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요. 그렇죠. 아예 이제 주거용을 오피스텔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오피스텔 전세 수요도 많이 늘고 있다고요? 워낙 지금 그 아파트 전세가가 63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만 한 4% 정도 상승을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빌라라든지 다세대 같은 것도 같이 올랐거든요. 예. 주거용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전세 물량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로 많이 이제 수요자들이 그 눈을 돌리고 있어요. 예. 근데 그동안 한 3, 4년간은 이제 그 2, 3인용 네. 오피스텔들이 공급들을 많이 안 했거든요. 예. 소위 이제 수익형 오피스텔이라고 그러고 원룸들을 많이 쳤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전세가 오르면 우리가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거 기능을 좀 강화를 했거든요. 예. 85제곱미터까지 난방을 허용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분양이 좀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건설회사들이 원룸이 분양이 잘 되니까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2, 3인용이 그 공급들을 많이 안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전세난 원인도 오피스텔의 공급들은 되게 많았는데 2, 3인용 그 오피스텔이 많지 않아가지고 예. 전세값이 좀 더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서울 지금 도심권도 마찬가지고 강남권도 그렇고 수도권에 이제는 좀 그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2, 3인용 오피스텔을 좀 공급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이제 뭐 상품도 굉장히 다양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주거용 오피스텔 상당히 그 수요가 많이 좀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전세 수요는 그렇고요. 그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투자, 예. 혹은 실수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 이제 두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투자자들은 그 동안에 이제 그 원룸들을 많이 선호했잖아요. 네.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같으면 이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투룸 이상 2, 3인용 오피스텔을 좀 분양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났고, 이제 투자자나 실수요자들도 이제 투룸 이상 쪽을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예. 예전 같으면은 투룸에 사실은 뭐 그냥 방하고 거실만 분리했는데, 지금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한 48이나 50제곱미터. 예. 요거면은 평으로 따지면 한 14평, 15평 되거든요. 여기에다 뭐 화장실 2개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빌트인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예. 붙박이장. 그 풀퍼니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네. 옷만 들어오면은 살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2, 3인용 하면은 신혼부부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그 평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아시설이라든지 유치원, 교육시설 같은 걸 많이 특화를 해놓고, 예. 또 한 층은 이제 은퇴 부부들이 또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이제 한방병원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건강 체크 같은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뭐 상당히 살기는 상당히 좀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가 3년 전에 원룸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당시 예. 수익률을 보통 한 7%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공급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예. 예상 공급수보다 거의 한 150% 이상 공급을 하다 보니까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룸 2, 3용 인분을 좀 많이 재야 되는데 원룸에 너무 치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률이 우리가 분양할 때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뭐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예. 많이 안 나는 데는 한 4, 5% 정도 나는 데도 있고요. 많이 나는 데는 한 6, 7% 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투룸 이상 2, 3인용 오피스텔은 공급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전세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매매가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투룸 이상 상품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파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단순 비교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 보통은 이제 아파트를 뭐 재테크 차원하고 내 첫 집 장만이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조그맣더라도 다 아파트를 구입을 선호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초소형 아파트들은 많이 안 짓거든요. 예. 제일 적은 것들이 이제 59제곱미터라든지 뭐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으로 이런 게 주로 이루어졌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전용 면적 45제곱미터, 예. 50제곱미터 이런 거는 2, 3인용들이 살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파트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까 상품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첫집이다 그럼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전세값으로도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 수가 있는 가격대거든요. 예. 그래서 교통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혼부부라든지 육아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시스템, 네. 그다음에 은퇴 부부들 이런 분들은 첫집 플러스 그다음에 네. 은퇴 부부들은 뭐 큰 집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구입할 때 어떤 혜택들이 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을 이번에 4.1 대책하고 8.28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원래 이제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에서 원래는 아파트만 됐는데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원 대상을 예전에 부부 합산 소득을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확대를 했고요. 네. 대상 주택도 3억에서 6억 원까지 3억엔 6억 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예. 이게 대출 한도가 1억에서 이제 2억으로 확대를 했고 제일 큰 게 대출 금리가 4%였는데요. 여기 네. 3에서 3.5%로 했고 대출 기간도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이렇게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 이게 이제 아파트만 이제 주거용만 됐는데 이게 예. 오피스텔까지 확대됐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은 세제 지원을 확대를 해주는데요. 기준시가 3억 이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은 소득세하고 법인세 예. 20%를 감면해 주니까 투자자나 실수자 입장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가운데 분양받을 만한 곳들, 뭐 주목하는 곳들이 요즘 어디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전세값도 많고 그동안에 이제 원룸이 줄을 잃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2, 3인용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반기에도 주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눈여겨볼 적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예. 저기 송파구 문정동에서 그 파크하브 푸르지오가 대우건설이 지금 시공을 하고 그 분양하는 현장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단지도 굉장히 큽니다. 오피스텔만 한 3,470가구가 되거든요. 예. 전용 면적으로 21에서 72제곱미터 다양합니다. 여기의 특성은 48제곱미터 같은 경우 수요자 특성에 맞게 뭐 평면이라든지 마감, 기능, 그 평면을 아주 다양화시켰어요. 그래서 예. 소비자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래서 이 현장은 11월 15일 날 모델하우스 지금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롯데건설이 금천구 독산동에 롯데캐슬을 분양하는데 예. 여기도 원룸 투룸을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1,158세대를 분양 예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분양 중인 게 있습니다. 광주 신도시에서 대우 푸르지오가 그 도청역하고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도 원룸하고 투룸을 1,720세.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투룸 이상 오피스텔은 원룸에 비해서 그 3.제곱미터당 한 그 200만 원 정도 저렴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아파트 전세가의 한 70% 정도면은 매매를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기능도 강화돼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싸고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는 측면에서는 내 집 마련은 첫 집 하면은 뭐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예. 대안으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당히 좀 그 상품성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네. 좀 고르시면은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 금요대담. 이번 주 금요일은 미래를 예언할 순 없지만 예측할 순 있다. 미래학자 최윤식 원장을 모시고 대한민국이 제2의 IMF를 거쳐 잃어버린 10년으로 갈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와 글로벌 경제 어디로 갈 것인지 대담한 미래 전망을 들어봅니다. 네, 뉴스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이름이 입에 붙어가지고요. 자, 이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취업 내비게이션, 생생경제 4부 끝 순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취업 시즌이래. 아직 시즌 맞죠? 이제 신입공채 시즌은 거의 마무리. 그래요? 시즌이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경력직의 어떤 공채나 이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겠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그 하반기 신입공채가 서서히 이제 마무리되면서 경력직 채용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이제 이직을 알아보는 직장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인크루트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기도 예. 한 특징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946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직 의사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98.2%가 이직의 유혹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상무님 죄송한데요.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네네. 이렇게. 예,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답변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공고를 봐도 신입공채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경력직 채용이 조금 증가하는 그런 흐름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에게 문자로 상담 주신 분의 사연도 있는데요. 네네. 이분도 역시 이직과 관련된 겁니다. 네. 9922 하나님. 저는 무역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에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업무와도 많이 다르고요. 네. 또 교육받았던 내용과도 많이 다릅니다. 이직을 준비할까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네. 하셨는데요. 이분이 정확히 이제 이 회사에 근무하게 된 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네. 얘기는 안 해주셨습니다만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고민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없지 같아요.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구체적으로 이직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반적인 이직 이야기에 앞서서 예. 우리 청취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응답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이분이 입사한 지 어느 정도 되셨고 기존의 커리어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제 모르겠지만 네. 유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직이신데 그러니까 이직을 이제 했는데 네. 사전에 이제 인지되었던 정보와 입사해서 이제 하는 일 사이에 이제 갈등이라든지 혹은 조직은 겪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생각했던 조직과 이제 좀 다르고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또 경험하고 또 다를 때 이럴 때 이제 3개월 전후에서 잘못 쓴 선택이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들 하는 경우들이 많고 예. 또 이런 이제 비슷한 고민들이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 또 온다고 해요. 그동안 내가 예. 해왔던 이제 일들에서 좀 다른 기회를 찾고 싶은 이제 유혹. 그래서 이때 첫 이직하고 3개월 그리고 이제 또 이직한 한 3년 정도 되었을 예. 때 가장 이런 이제 갈등들에 많이 이른바 3.3 법칙. 네. 그런 이제 경우들이 예.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 이직을 하신 지 맥락적으로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무역적 일을 하시다 보면은 큰 이제 무역회사가 아닐 때는 되게 이제 조그만 규모의 이제 무역회사들이 많은데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의 종류가 한 가지이지 않고 다양한 이제 일들을 그렇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가 아닐까 이렇게 청취자분께서 느끼는 게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조직에 너무 안 맞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직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단순히 일이 이제 기존에 하던 업무들보다 좀 다르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렇게 회사들을 조금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일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회사들마다 주어지는 이제 직무 정의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도 되거든요. 단순히 내가 새로운 일이고 그동안 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스트레스야.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나에게 새로운 이제 도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본인의 스펙이 요즘 많이 이제 얘기하는 직무 스펙이 확장되는 이제 경험으로 또 이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한 번 더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했는데 깊게 고민했는데 이직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에서 준비한 것처럼 차근차근 이직을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9921 우리 청취자분은 무역 쪽에서 일한다고 하셔서 제가 갑자기 인기 카툰 미생 생각나요. 이 주인공 그렇죠. 배경이 무역회사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 이제 신입사원들, 인턴 사원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9921님 같은 그런 고민들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무역 상사맨이 된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맨날 복사만 하고 있다. 그렇죠. 아무튼 오늘 저희들이 이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룰 테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 외의 분들도 좀 잘 들어보시고 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할지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직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청취자분 질문에는 연봉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아마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근데 대개 이제 직장인들에게 이직에 대한 이제 배경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 제일 많은 응답이 역시 이제 연봉을 이직 이유로 이제 꼽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유로 이야기하시는 게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건 최근에 좀 변화된 문화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복리후생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좀 포함돼서 조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많은 이유로는 일단 연봉의 혜택이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가장 많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고려사항도 연봉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그런 응답이 많습니다. 글쎄요. 이게 딱 숫자로 어느 정도면 이직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정도 선에서 고려를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우리 사용자들에게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이제 이직을 하고 싶으냐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1,000만 원 이상이 24.8%로 가장 많았고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22.5% 정도가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직장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 연봉을 그 해의 평가를 받고 연봉 인상을 할 때
10% 인상이 굉장히 높은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파격적이다라는. 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을 3천만 원 받고 있는데 네. 1,000만 원 이상 이제 그 이상 올리기 위해서 이직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연봉이 4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상적으로 내가 이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10% 인상하면 3,300만 원 정도인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1,000만 원 이상을 높여서 가는 이직이 과연 그렇게 쉬운 이직인가를 한번 또 작심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연봉 상승만을 가지고 이직을 했을 때는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직 문화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직 직장인들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직이기 때문에 신입처럼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가서 일의 성과를 내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낸다는 거는 본인 혼자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을 같이 받으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업무 환경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봉만 바라보고 가면은 이런 것들이 불충분한 경우들이 또 많고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이제 급여를 제한을 받을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조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봉 인상에 대한 특별한 그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하겠다라는 사람들. 네, 오히려 낮춰서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경우도 뭐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런 분들은 일을 찾아서 가는 경우들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하면 현재보다 조금 낮아서 가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시는 분들도 좀 내 뭐 연봉이 좀 삭감되더라도 나는 그런 곳에서 재밌고 즐겁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옮기시는 경우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만 좀 짚어보면 일단 이 경력직 이직이기 때문에 경력직 채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역시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것하고 이전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력서나 그러니까 신입들이 이력서에 자기소개서 정도를 포함한다고 하면 경력들은 경력 기술서라는 것을 포함을 하죠. 그렇죠. 여기에 이전 직장, 현재 직장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이제 이런 경력 관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1년에 한 번씩은 이력서 써봐라. 이직을 염두에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도 한번 써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처럼 이직을 준비하시면서 그 마음을 결정하셨던 순간부터 본인이 해왔던 일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일단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직을 결심했니? 이런 질문도 제일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때는 과거형보다 무엇 때문에라는 답변보다는 무엇을 위해 미래의 비전을 위해라는 응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커리어 그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직을 결심했다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인간관계에 태만한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그 주의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그 한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51.4%가 경력직 채용 시 평판 조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전 직장에서 이 사람의 인간관계, 업무의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막판에 막 이렇게 흔들어 놓고 나가시면 당연히 좋은 이제 평가를 받으실 수가 없겠죠.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직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싫다 이런 관점도 뭐 필요하지만은 본인 스스로 이직을 많이 해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옮겨서 다른 이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노출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이나 그 경력 관리를 잘해서 한 직장에 가능하면 오래 머물면서 성과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경력 관리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봐도 그 최소 근속 연수는 한 3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응답하는 이제 분들이 가장 많으셨고요. 5년 이상 장기 근속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인사 담당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면 이 직원이
그 회사에 적응하고 또 이제 교육받고 이런 시간에 대한 투자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이게 잘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예. 부분보다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을 이런 회사에서 좀 발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이야기는 당연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직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끝으로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직을 결정을 했다면요. 네. 그 전 회사에는 어느 단계에 알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인데 예. 어떤 분들은 사직서를 내고 예.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회사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대개의 분들은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왜 예. 공백 기간이 이제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도 네.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이직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네. 회사의 통보는 언제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그렇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이직할 회사의 합격이 통보가 돼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이 다음에 좋다. 예.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도 최소 이제 후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업무 인수 기간에 이제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해야 예. 회사에도 누가 되지 알겠습니다. 않겠죠. 예. 네. 더 궁금한 점들은요. 우리 청취자분들 문자 주십시오.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YTN 생생경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박경주였습니다.